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두 대인데 수입 차량이고 3천만원대입니다. 한 대는 벤츠 E클래스 E200이고 다른 하나는 BMW X4입니다. 이 두 대의 차량은 제가 고른 차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병원에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차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닥신TV를 좀 접하게 됐고, 국산차 신차 계약한 걸 이제 취소하고 수입 중고 차량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제 영상들을 좀 보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개 차량을 골라갖고 저한테 링크를 주셨어요. 이거 좀 봐달라고.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카톡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제가 그냥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사실 영상을 여러 번 찍었는데 너무 길어갖고서는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E클래스 W213 E2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89,000km, 연식은 17년 11월식, 그 다음에 제조사 보증은 끝난 차량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기준에서는 마음에 굉장히 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제조사 보증이 끝난 거를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17년 11월식인데 키로수가 89,000km다 라는 것도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도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0만 킬로 다 뛰어가는 제조사 보증이 끝난 수입 중고차를 사면 큰일 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신차가 좋나요? 중고차가 좋나요? 저는 이 질문에 고민하지 않고 항상 얘기를 해요. 신차가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 키로수가 적은 차가 좋아요? 많은 차가 좋아요? 키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연식은 오래된 차가 좋아요? 최신 차가 좋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최신 차가 좋습니다. 제조사 보증 살아있는 차가 좋아요? 아니면 제조사 보증 끝난 차가 좋아요? 이거는 제조사 보증 살아있는 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떻게 보면 키로수도 적지 않고 연식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조사 보증도 끝났고 수입 중고차고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이 정도 차량을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대략 스타일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대략 한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키로수가 9만 킬로예요.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를 떴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단거리 시내 출퇴근하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0km에서 15,000km 정도 뛰는데, 1년에 한 3만 킬로 가까이 뛴 차량인데, 이 차는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를 뛰었다면 보통은 전용도로,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을 좀 다녔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 데를 다녔다면 키로수는 많이 증가를 합니다. 빠르게. 근데 실제로 엔진, 미션, 현 가하 장치에 가해지는 부하는 단위 키로수당 그 부하가 훨씬 적습니다. 자,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키로수와 연식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자, 키로수와 연식은 자동차의 어떤 부하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키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연식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이건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이제 가성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격 대비 더 좋은 차, 사실은 좋은 차를 사려면 그냥 무조건 비싼 차를 사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가성비가 더 좋은 차가 있냐? 세상에 공짜 없지 않냐. 무조건 싼 차는 나쁜 차고 비싼 차가 무조건 좋은 차야.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말이 굉장히 어록이긴 해요. 싼 차 중에 좋은 차고 좋은 차는 비싼 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데, 근데 약간의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은 있는데, 실제로 그 요인이 차량의 부하와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아주 밀접하진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연식 대비 키로수가 높은 차량은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많이 달렸고, 그런 차량은 기어 변경도 몇 번 없고 RPM도 되게 그냥 2000rpm 이하로 유지가 되면서 현 가하 장치에도 시내에 과속 방지턱 넘고 유턴하고 현 가하 장치들 뒤틀리고 이런 부하들이 거의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키로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즉 다시 해서 단위 키로수당 부하가 훨씬 적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은 차는, 이 차는 실제로 키로수는 많아서 감가는 많이 쳐맞고 단위 키로수당 부하는 적기 때문에 굉장히 쌩쌩하면서 가격은 감가를 많이 맞은 차량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런 게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냥 키로수가 많으면 그냥 감가를 쳐맞게 되고, 연식이 많아도 감가를 쳐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조금 더 차량 상태가 조금 더 쌩쌩한 걸 사자고 하면 이제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은 차를 저는 선호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키로수가 많은 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키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을 가성비가 좋게 보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짚고 넘어갈 건 제조사 보증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조사 보증이 없는 걸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역시 가격의 문제인데요. 제조사 보증이 살아있으면 가격이 더 많이 나가고요. 제조사 보증이 끝나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감가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조사 보증이 막 끝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또 가성비가 좀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요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조사 보증이라는 개념을 먼저 조금 더 다시 잡아야 됩니다. 제조사 보증이 끝나면 너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진 않아요. 제조사 보증은 뭔가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품을 모아서 만드는 이 자동차가 무결점의 차량으로 출고가 되려면 이런 차들이 6천만원, 7천만원대에 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가 한 10억 정도 해야 아마 무결점의 차량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차량은 출고될 때 결점이라는 게 당연하게 전제가 됩니다. 뭐 일정 수준 이내로. 대신에 3년에 몇만 킬로 이내에는 갖고 와 우리가 다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출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결점을 용인했기 때문에 차량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고 결국 소비자도 좋고 판매자도 좋은 건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제조사 보증이 끝난 거를 뭐 그렇게 우리만의 일방적인 손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량은 결점의 상태로 신차로 출고가 되고 3년 동안 이 차량은 필드 테스트를 거치면서 엔진이나 미션이나 뭔가에 하자가 있으면 이 차주가 센터에 입고를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쳤겠죠. 왜냐하면 제조사 보증이 되니까 공식 센터를 갔을 거고 센터에서 매뉴얼대로 정비를 했을 거고 이거 이제 돌려서 역으로 생각하면 약간 합리화긴 한데 보증이 끝난 이런 차는 차량이 결점의 상태로 출고가 됐고 3년 동안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무결점의 상태로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의 합리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런 자동차 보증이라는 제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지금 한 얘기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한 연식이 5년 정도 되고 10만 킬로 정도 되면 거의 뭐 폐차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키로수가 한 9만 킬로 정도 뛰었으면 뭐 이런 차는 앞으로도 실컷 더 뛸 수 있는 차고 물론 수리비가 좀 들겠지만 구입한 가격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연식이 뭐 3년 정도 됐으면 이런 차는 뭐 거의 새 차에 가깝고 제조사 보증이 끝났지만 지금까지 센터 다닌 차량으로 필드 테스트를 거치고 이제부터 무결점의 차량으로 완성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상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실 때는 성능 기록부 꼭 원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근데 딱 정했으면 보러 가기 전에 그 딜러분한테 성능 기록부 원부 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딜러가 있으면 더 이상 ATP를 쓰지 말고 출발을 하지 마시고요. 진짜 차량을 판매하고 싶은 정상적인 딜러라면 뭐 사진 찍어서 보내줄 겁니다. 자, 이 성능 기록부는 전국 자동차 성능 평가 협회 강서 오토플렉스에서 나온 성능 점검 기록부이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좀 있는데 비금속 또는 탈부착 가능한 부품은 점검 사항에서 제외된다. 중고차 특성상 판금 도색은 있을 수 있다. 뭔가 이렇게 되게 빠져나가려고 써놓은 듯한 느낌이 있죠. 빠져나가는 구멍인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솔직하게 맞는 얘기거든요. 뭐 중고차의 특성상 판금이나 도색은 있을 수 있죠. 판금이나 도색이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금속의 탈부착 있을 수 있죠. 이게 뭐 무슨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자,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을 보시면 내 차 피해는 342만 9,340원, 타차 가해는 63만 6,510원입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조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하나하나의 사고 내역을 볼 필요가 없이 단일 사고가 349만원, 일단 300만원 정도면 수입차 그렇게 큰 사고 아닙니다. 타차 가해 63만 6천원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도 좋지만 뭐 이 정도 있는 걸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이 전 차주는 보험 처리를 좀 안 하는 차주인가? 왜냐면 300만원 정도는 보험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300만원은 사실 좀 정비소 싼 데 가면 한 그냥 100만원이면 할 수도 있는 수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 안 하고 한 100만원, 150만원에 처리할 거를 보험 처리해서 350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험 처리 내역이 아예
없으면 이 차주는 그냥 사실은 여기저기 계속 부딪히고 다녔는데 보험 처리를 안 했나?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한 거 보면 이 차주는 그냥 보험 처리를 하는 차주인 것 같고, 최소한 이거보다 큰 사고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도 보험 처리를 하면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면 보험 처리를 할 거니까 더 큰 사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추론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추론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약간 자신은 없는데, 이걸 보세요. 340원 끝에, 그 다음에 타차 가해가 510원, 밑에 가서 볼게요. 자, 내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에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건데, 이 차는 부품이 277만 6,710원, 공임이 23만 6,020원, 도장이 41만 6,610원. 자, 보세요. 도장을 청구할 때 10원 단위도 청구하고, 공임에서도 20원 단위를 청구하고, 부품에서도 10원 단위를 청구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이 추론이 맞는지 조금 자신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업체에 가면 뭐 부품 200, 공임 50, 도장 50,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죠. 뭐 공임에 몇백 몇십 몇 원, 뭐 도장에 뭐 610원, 이렇게 10원 단위를 청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10원 단위가 살아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센터에 가서 수리한 게 아닌가, 혹은 굉장히 매뉴얼대로 하는 그런 정비소에 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약간 오버프라이스 된 면이 있을 거고, 굉장히 매뉴얼대로 정비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으로 보이고, 차주의 성향이 좀 추론이 됩니다. 그냥 보험 처리하고 센터에 입고시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요. 타차 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9만 8,370원, 15만 9,640원, 27만 8,500원.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차량이고요. 대여용도 사용 이력 없고, 영업용도 사용 이력 없고, 뭐 관용용도 사용 이력 없습니다. 이 차량은 뭐 이력이 확실한 완전히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도 완벽합니다. 사실 성능 기록부 원부 확실하고 보험 처리 내역 확실하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그게 정식 딜러를 통해서 판매되는 물건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러집니다. 자, 사실 성능 기록부 원부상 문제 없고 보험 처리 내역상 이 정도 내역이면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걸러진 겁니다. 이 정도만 보고 사도 사실은 그렇게 리스크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뭐 중고차 사면 큰일 나는 그런 매물들은 이미 이런 매물이 아닙니다. 자, 이 차량은 특히 엔카에서 진단을 한 번 더 받았는데요. 엔카에서 보면 외판 문제 없고 프레임 문제 없다고 진단을 받은 차량입니다. 보통 이제 사고 차량, 프레임 먹은 차량은 엔카 진단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엔카 진단까지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도 더 긍정적인 예우인자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이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의 성향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딜러도 차량을 매입하는 차량의 소비자예요. 제가 예전에 타던 산타페 DM을 엔카에 개인 매물로 올려놨더니 뭐 대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를 사러 오겠다고. 그 대구에서 서울까지 개인 매물을 사러 오는 딜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분들도 엔카 보면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매수를 해요. 본인 성향에 맞는 차면 매수를 하는데, 딜러분들도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의 또 매수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비슷한 성향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차나 전손차는 그거를 매입하는 딜러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걸 매입하지 않는 딜러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차량을 보면 내가 고른 이 차량을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실은 차는 가서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서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가서 봐봐야 괜히 문짝 열어보고 본네트 열어보고 뭐 하겠어요. 뭐 유튜브 몇 개 봤으면 가서 좀 아는 척하고 무슨 엔진오일 캡도 열어보고 하겠지만 사실 거기까지지 그 다음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봐준다면 그거는 가치가 있겠죠. 진짜 중고차 딜러 전문가가 가서 봐준다면. 그 방법이 뭐예요? 상사 매물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이 딜러가 그 차량을 가서 한번 보고 산 사람이잖아요. 이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 그 딜러의 성향이 보이고, 그 딜러의 성향이 크게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없다면 그냥 이 딜러를 믿고 사는 겁니다. 왜냐? 이 딜러가 한번 걸러준 거니까요. 그거 믿을 수 있냐? 우리는 여러 번 걸렀어요. 성능 기록부 걸렀고, 보험 이력으로 걸렀고, 그 다음에 중고차 딜러로 한 번 더 걸렀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이 걸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 딜러를 보면 회원 가입일이 2013년도, 엔카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죠. 거의 10년 동안 활동하신 분이고, 1년 동안 판매 대수가 300대, 전체 누적 판매 대수가 1200대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딜러고요. 보통 이런 딜러는 문제되는 차량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차량 한 대 판매하다가 문제됐을 때 골치 아픈 게 더 크기 때문이죠, 손해가. 자, 이 딜러의 매물은 제가 사실 조금 솔직히 해서 귀찮아서 굳이 다 열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어떤 걸 보는지 보세요.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엔카 실차량 실주행거리 내비 후방 카메라 전국 최저 가격 1인 차주. 여기는 완전 무사고라는 내용을 안 적네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완전 무사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고차 딜러는 정상적으로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완전 무사고가 아닌 차량에다 하진 않습니다. 그거 갖고 사기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두 대는 아마 열어보지 않아도 완전 무사고고 얘는 완무 차량은 아닐 겁니다. 자, 보험 이력 무 완전 무사고, 얘도 완무 차량 같고요. 단순 교환 무사고,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교환 내역은 있는데 무사고 차량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데요. 외판 볼트 풀러서 교환되는 차량들은 그거 교환해도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라고 합니다. 본네트 교환한 거 무사고고, 트렁크도 볼트 풀러서 교환이 되니까 트렁크 교환도 무사고고, 문짝 박은 차량 문짝 교환해도 무사고입니다. 팬더도 무사고고, 범퍼도 무사고예요. 자, 겉에 껍데기 볼트를 풀러서 교환할 수 있는 건 무사고인데 단순 교환만 있는 거지 얘는 실제로 프레임, 뼈다구를 먹지 않았으니까 무사고라는 겁니다. 자, 돌려서 얘기할게요. 이 딜러는 완무라는 표현을 쓰고 무사고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적은 거 보면 위에 두 개랑 요거는 무사고 차량이고 얘는 프레임을 먹은 차량이라는 거겠죠. 들어가서 볼게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자, 외판 문제 있고 뼈다구 먹었죠. 그러니까 이 차는 프레임을 먹었습니다. 외판만 교환이면 무사고 차예요. 트렁크 교환했다고 사고차 아닙니다,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 트렁크만 먹은 차는 무사고 차라고 하는 게 맞고 아무 문제 없는 차량이에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단지 내고 사용 되겠죠. 근데 이 차는 뒤에를 좀 먹었기 때문에 사고차입니다. 조금 중고차 보던 사람은 요것만 봐도 다 이제 느낌이 와요. 아, 이 딜러는 완전 무사고, 그 다음에 유사고 차량을 사실 이렇게 다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고른 매물로 가볼게요. 이 딜러가 써놓은 말을 보겠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차량은 실제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보험 처리 내역은 뭐냐? 보험 처리 교환은 그냥 뭐 판금 도색 정도에다가 뭐 무슨 부품 같은 걸 몇 개 교환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는 가서 보지 않았지만 프레임 뼈다구를 먹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고요. 외판도 그냥 판금 도색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 금액을 볼 때 별거 아니고 보험 금액도 약간 센터나 매뉴얼대로 하는 데를 갔던 것 같고 그렇다면 가격이 굉장히 좀 오버프라이스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별것도 아닌 거고 이 차가 1인 소유인 건 확실하고 연간 주행거리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감가도 적당하게 맞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런 요인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는 약간 이런 유사고 차도 매입을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안 좋은 인자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사고차죠. 이 딜러가 이거 사고차 매입한 딜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후방 충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유사고차이긴 한데 사실 차는 이제 멀쩡한 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방 충돌 저 정도는. 그래서 뭐 보험 처리 내역도 보면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가 38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방 추돌이니까 뒤에 차가 박았으니까 타차 보험으로 처리된 내차 사고겠죠. 그러니까 380만 원 정도 나온 건데 뭐 이런 차는 대신에 가격이 싸야겠죠. 그래서 시세가 보면 동일 매물 가격대가 490만원에서 890만원으로 550만원이잖아요. 가격이 싼 편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매물도. 그래서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딜러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개판으로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호구가 와서 그냥 개호구 짓을 하고 있으면 혹시 조금 살짝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딜러의 잘못은 아니에요. 소비자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뭐 딜러의 양심을 믿으니까 양심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그 소비자가 잘못인 겁니다. 세상에 어느 시장에 가도 본인이 호구짓을 하면 본인이 잘못입니다. 이거는 뭐 딜러의 잘못이 아니고요. 제가 딜러의 매물을 다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판매량으로도 볼 때 이렇게 하나하나의 표현으로도 볼 때 역으로 우리가 고른 벤츠 E클래스 이 모델은 진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차량에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차량은 한국타이어 S2 AS라는 타이어를 달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그 전 차주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데 중고차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타이어가 좋다 나쁘다라는 게 제가 뭐 어떤 타이어의 어떤 엔지니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고차적 관점에서
스포츠 타이어를 끼고 있으면 굉장히 구입하면 안 되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입니다. 차주가 성향이 좀 우리가 원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트레드 여유가 200, 300 정도 되는 그립용 타이어를 달고 있으면 일단 저는 소고합니다. 그리고 수입 비싼 타이어를 달고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차주가 굉장히 좀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거나 그냥 약간 호구일 가능성, 그리고 좀 돈이 많고 자동차 정비에 관해 좀 돈이 인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량을 매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성향의 전 차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T 에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한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 타이어를 끼고 있으면 굉장히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성 예측도가 굉장히 좀 높은 인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양성 예측도가 높다는 거는 이 타이어를 달고 있으면 저는 좋은 중고차로 보는데, 정말 이 타이어라는 그 인자 자체가 진짜 좋은 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인과관계가 깊은, 그러니까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굉장히 높은, 특이도가 굉장히 높은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한국 타이어 S2 AS라는 이 타이어를 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4계절 컴포트 프리미엄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그냥 이상적인 무난한 성향의 차주이고요. 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라는 브랜드인데, 한국 타이어는 세계 브랜드 랭킹으로 한 7위 정도 됩니다. 한 6, 7위 정도 되니까 전 세계 타이어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실제로 몇 개 없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아는 한 10개 정도 회사가 거의 메이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듣보잡들인데,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국산 타이어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메이저 타이어 회사이고요. 굉장히 메이저한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의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니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타이어가 아닌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꽤 비싸요. 출고가 자체가 비싸니까 약간 호구들이 가서 살 수 있는 타이어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타이어 가게에 호구들이 가면 그냥 국산 브랜드의 싼 타이어들, 그러니까 제가 뭐 넥센의 싼 타이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꼈다고 호구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호구들이 그 타이어를 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런 이유도 있고, 혹은 수입 타이어 중에서도 싼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이어 가게에서 그런 걸 좀 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타이어니까 좀 돈을 많이 받기도 좋고, 실제 출고가는 되게 낮아서 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한국 타이어 S2 AS 이런 것들은 출고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진짜 비싸게 받아야 마진이 그나마 좀 날까 말까 하고, 그러니까 마진을 내기도 어렵고, 그러느니 차라리 수입 타이어를 권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보통 이 가격이면 이제 수입 타이어, 미쉐린 뭐 이런 걸로 가는데,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 S2 AS 이런 걸 끼려면 차주도 좀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도 약간 컴포트 성향이고 구매력도 좀 있고, 차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고, 좋은 차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높은 그런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약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은 뭐 넥센의 싼 타이어는 나쁘다, CP67인가 뭐 이런 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공도로 주행하는 목적으로 그냥 4계절 타이어 아무거나 껴도 성능 거의 99.9%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튜브 무슨 영상 보시면서 아니다, 타이어마다 성능 차이 엄청나더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타이어의 그 임계치에서의 약간의 그런 성능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마인드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그립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립 주행을 할 때는 그 한계의 버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계의 버퍼가 없는 상황이 있지 않냐, 비가 올 때 속도를 줄이세요. 일단 그 한계 근처에서 주행을 공도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중고차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우인자, 양성 예측도가 굉장히 높은 인자, 굉장히 특이도가 높은 그런 필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내나 이런 거는 약간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것도 좀 오래됐잖아요. 신차가 나온 마당에. 하지만 저는 그래도 3,499만, 3,500만 원에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혹은 뭐 그랜저 뭐 이런 거보다는 벤츠 E클래스, 비록 E200이지만 저는 저 같으면 이거 삽니다. 저는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벤츠 E클래스 E200이면 힘이 부족하지 않냐, 출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70마력에서 뭐 190마력 그쯤 될 텐데, 이 정도면 출력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뭐 더 좋을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꼭 스포츠 주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친구 중에 C클래스 200 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영상에서 이제 얘기할 때 뭐 힘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 C200을 타는 애가 자기 차가 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사실 힘이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520D 타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데 520D가 결국 출력이 높은 차는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0도 출력이 높은 차는 아닌데 이 정도면 타는데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적으로. 뭐 이거 갖고 무슨 뽀대냐, 무슨 뭐 아파트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파트 스티커 그러면 그 맞박에다 붙이고 다니세요. 그 현실 세계에서 남들이 이제 갖추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샤넬백, 루이비통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막 또 뭐 비꼬는 이런 문화가 있긴 있지만,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츠 E클래스 E200 이거 뭐 3,500만 원짜리 진짜 사실 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소나타 하이브리드 가격인데, 그런데 저는 같은 가격이면 뭐 당연히 이걸 사지 왜 그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옛말에 뭐 똥차 가고 벤츠 온다라는 말은 있지만, 뭐 똥차 가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온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옛말이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한 트럭인데, 그냥 뭐 한 이 정도 가격에 이걸 사는 건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닥신이 무슨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살 사람 갖고 그 돈이면 벤츠 E클래스를 사라고 한다, 막 뭐 그렇다가 폭탄 수리비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 가격대의 국산차랑 그 가격의 수입 중고차랑 비교를 할 때, 그 동일 가격대의 국산차는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동일 가격대의 수입 중고차를 샀다가 폭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폭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격대의 국산차도 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유지하면서 드는 그 비용의 차이가 저는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차이가 하나는 폭탄으로 느끼고 하나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차량 가격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냥 국산차에 3,500만 원짜리를 살 거면 저는 3,500만 원 갖고 W213 E200을 살 것 같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런 차는 뭐 옵션이 많지도 않고 오디오도 그닥 좋지 않을 거고 뭐 그러겠지만, 저는 그냥 뭐 샤넬 가방 사는 게, 뭐 샤넬 가방이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좋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자라면 샤넬백 이런 게 되게 가성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것도 3,500만 원이면 진짜 되게 가성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형이라서 뭐 없어 보이지 않냐?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거 탄다고 있어 보일 것도 없고요. 그냥 남들 갖추고 있는 그냥 아이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할 얘기는 한 트럭인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영상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차량을 고르시면 되고, 그렇게 골라서 차량을 사시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돈 들이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차는 다 고칠 수 있어요. 뼈대 먹지 않은 차만. 단 뼈대를 먹은 차는 저는 고쳐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뼈대 먹지 않은 차량은 다 돈만 주면 고칠 수 있고, 우리가 싸게 산 걸 생각하면 적절한 수리비를 좀 감수한다면 그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입 중고차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이 얘기는 할 얘기가 한 트럭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남한테 어떤 추천을 하면서 본인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한테 야 이 주식 사, 이거 진짜 좋아. 남한테 야 이거 꼭 사려니까 이거 진짜 좋아. 그러면서 자기는 안 사고 있다거나, 자기는 사도 조금 샀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그 추천을 진실성을 믿을 수 없죠. 남한테 야 이 주식 진짜 좋아, 이거 꼭 사, 이러면서 자기는 전 재산을 다 거기다 투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사람의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입 중고차 사는 게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긴 한데, 실제로 제가 수입 중고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제가 약간 이런 컨셉을 잡은 게 좀 가끔 욕먹는 분위기가 좀 있던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500만 원에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이 정도를 사도 되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